더럽다. 썩은 김치나 버려. 제발 그 항아리만은 깨지 마세요. 깨지 말라고 했잖아요. 냄새 나는 건 다 치워버려. 안 돼, 그거 깨지 마. 유 원장입니다. 문이 쾅 닫히고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썩은 김치 냄새 속에서 유 원장이 떨어진 그날, 그 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그 문이 닫히기 훨씬 전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바닷바람이 살을 베어내던 늦은 가을, 경상북도 해안가 작은 마을에서 김장 냄새가 골목마다 배어나오던 날이었지요. 집안은 따뜻한 척했지만 마당은 늘 차가웠습니다. 장독대 옆에는 어머니가 쓰던 낡은 옹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글씨가 번진 채로 어머니와 연도만 남아 있었답니다. 나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도 목 안쪽이 따끔거렸지요. 미래는 마당으로 나와 코를 찡그리며 말했답니다. 김치 냄새가 옷에 배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냐는 시기였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독대 쪽을 힐끔 봤습니다. 어머니의 항아리만큼은 해마다 치우자고 마음먹었다가도 끝내 못 건드렸거든요. 연주는 말없이 배추를 뒤집고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뿌리며 손바닥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갈라져 있었고 붉은 고춧가루가 그 틈에 끼어 따끔거릴 텐데도 그녀는 티를 내지 않았지요. 나는 그 모습이 고맙기보다 괜히 불편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더 초라해 보일까 봐서 말입니다. 냄새 좀 덜 나게 해, 연주야. 네, 형님. 그리고 장독대 쪽은 건드리지 마. 사람들이 본다. 연주는 대답만 하고 다시 허리를 굽혔지요. 그때였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지나가며 비닐이 들썩이고 마당 끝대문 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탁탁, 마치 미안하다는 듯 약한 소리였지요. 나는 짜증이 먼저 올라와 손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젖은 흙이 묻은 헝겊, 신발과 해진 속옷, 그리고 한 손에 든 이가 깨진 사기 그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을 달달 떨며 나를 향해 말했지요. 아들아, 따뜻한 숭궁 한 그릇만 주면 안 되겠니? 그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도 얇았답니다.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내 귓속을 툭 치고 들어오자 나는 반사적으로 문고리를 더 세게 잡았지요. 그날은 늦가을 끝자락, 첫 한기가 마을을 훑고 지나가던 때였는데 경상북도 바닷가 쪽 작은 마을은 해가 지기만 하면 땅이 바로 식어버려 마당 흙도 돌처럼 딱딱해졌답니다. 장독대 위 비닐이 펄럭이고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이 휘잉하고 지나가는데도 나는 오히려 이웃집 창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박준호가 거지를 집에 들였다고 수군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목을 조여왔지요. 사실 그날 우리 집 마당은 김장으로 난리였답니다. 배추가 커다란 고무대야에 산처럼 쌓여 있고 소금물에 절인 배추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고춧가루와 젓갈을 섞은 양념이 손목까지 붉게 물들어 냄새가 코끝을 찌를 만큼 진했답니다. 마당 끝에는 누렇게 빛나는 전구 하나가 겨우 켜져 있었고 그 약한 불빛 아래에서 미래는 새 옷 같은 앞치마를 두르고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지요. 나는 도시에서 입던 검은 코트를 아직 벗지도 못한 채 휴대전화에 뜨는 은행 알림을 훑어보며 오늘 김장을 얼른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한번 소문이 돌면 돈이든 체면이든 다 같이 썩어버리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손끝은 보랏빛으로 얼어붙어 있었지요. 젖은 흙이 묻은 헝겊 신발은 축축하게 눌어붙어 있었고 해진 속옷에서는 비린 바람 냄새와 젖은 집 냄새가 섞여 올라왔답니다. 낡은 청가방 끈은 어깨에 파고들어 보였고 그 가방 안에는 이가 깨진 사기그릇 하나가 달그락거리며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는 그릇을 조심스레 꺼내 내 앞에 내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른 기침을 억눌렀습니다.
입술은 바싹 갈라져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숨결은 희뿌연 김이 되어 금방 흩어졌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을 못했지요. 숭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거든요. 어머니가 아궁이에 남은 누룽지를 긁어 작은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우리 형제에게 뜨거운 김을 먼저 먹이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기억 위로 미래의 향수 냄새가 확 끼어들었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오며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입술을 비틀어 웃었지요. 여보, 누구야? 또 무슨 사람을 끌고 왔어? 그냥 지나가던 노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노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답니다. 아들이라는 말을 꺼내놓고도 그는 더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가엾다기보다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 집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아들로 부르는 게 싫었고 그 한마디가 혹시라도 내가 숨기고 싶은 약함을 들추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 뒤편에는 소를 키우던 낡은 외양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습한 집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불길해졌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연주가 손을 털며 나왔습니다. 그녀는 김치 양념이 묻은 앞치마를 그대로 두른 채였고 손가락 사이에는 고춧가루가 붉게 끼어 있었지요. 소금물에 오래 담갔던 탓인지 손마디가 하얗게 불어 있었고 작은 상처들이 여기저기 벌어져 있었답니다. 연주는 한쪽 다리를 아주 미세하게 절뚝였는데 오래된 흉터가 있는 듯 추울수록 더 아파 보였지요. 그런데도 연주는 노인의 얼굴을 한 번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가져올게요. 연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마른 장작을 한 토막 더 밀어넣고 불씨를 살피며 냄비를 올렸지요. 물이 데워지는 동안 바닥에 남은 누룽지 조각을 숟가락으로 긁어내고 그 위에 물을 붓자 고소한 탄내가 아주 얇게 퍼져 나왔답니다. 그 냄새가 마당까지 흘러오자 노인은 저도 모르게 침을 삼키며 눈을 감았지요. 나는 괜히 연주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내가 더 차갑고 더 비열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까 봐서였지요. 미래도 팔짱을 끼고는 마당 바닥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집안에 들이면 냄새 배어 여기서 먹고 보내. 연주는 뜨거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들고 나와 노인의 앞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김이 몽글몽글 올라오고 노인의 얼굴에 잠깐 붉은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그는 그릇을 들었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숭중이 손등으로 조금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픈 소리를 내지 않고 옷소매로 조용히 닦으며 한 모금 또 한 모금 삼켰답니다. 아, 따뜻하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지요. 나는 얼른 시선을 돌려 장독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옹기들 사이로 글씨가 번진 항아리 하나가 유난히 오래돼 보였거든요. 옆구리에 어머니 1998이라고 적힌 글씨는 비에 젖어 번져 있었고 나무 뚜껑 위에는 납작한 돌이 얹혀 있었으며 헌 새끼줄이 몸통을 감고 있었지요. 밑동에는 금이 간 자국이 있었는데 그 금이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 항아리부터 치워버리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연주는 이상하게도 그 항아리만큼은 늘 조심했지요. 김장 비닐을 정리할 때도 항아리 옆은 일부러 돌아가며 걷고 손에 묻은 양념을 닦은 뒤에야 뚜껑 돌을 바로 올려두곤 했습니다. 노인은 숭중을 다 마시고도 그릇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온기가 사라지면 다시 얼어붙을 것처럼 두 손으로 그릇을 꼭 끌어안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바람 피할 때가 있으면. 그 순간 미래의 눈빛이 칼처럼 번뜩였고 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기 전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각이 스쳤답니다. 저 노인이 왜 하필 내 집을 찾았는지, 왜 하필 나를 아들이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왜 숭중과 장독대를 번갈아 바라보는지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 눈빛을 그냥 굶주림으로만 생각했고 김치 냄새와 함께 밀려오는 불길함을 애써 눌러버렸답니다. 내가 혐오하던 그 냄새나는 온기 속에 우리 집의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마당에서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날 저녁 아무도 몰랐지요. 나는 대문을 닫고 들어오며 바깥의 찬 공기가 집안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만 같아 괜히 신경이 곤두섰답니다. 부엌에서는 김장 양념 냄새가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었고 방바닥은 낮에 밟힌 흙 때문에 군데군데 까슬했지요. 어머니의 영정이 놓인 작은 상은 방 안쪽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는데 촛불이 약하게 흔들릴 때마다 사진 속 어머니의 눈이 나를 똑바로 보는 듯 했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기침을 했고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으며 밥상 앞에 앉았지요. 밥상에는 미역국이 김을 내며 놓여 있었고 구운 생선은 살이 마르다 못해 바삭했으며 새 김치는 아직 숨이 살아있어 매운 향이 코끝을 찔렀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래는 그 냄새가 싫다는 듯 코를 찡그리며 반찬을 밀어놓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연주는 말없이 밥을 퍼담았는데 손등에 갈라진 상처에 소금이 닿았는지 아주 잠깐 얼굴을 찡그렸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지요. 모른 척하는 게 이 집에 숨쉬는 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노인은 문턱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낮에는 숭중 한 그릇으로 버티던 사람이 저녁이 되니 배고픔이 더 사나워졌는지 눈동자가 밥상을 자꾸 훔쳐봤지요.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니, 아들아, 나도 한 숟갈만. 그 한마디에 내 속이 확 뒤집혔답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또 나왔지요. 나는 숟가락을 꽉 쥐고 밥상 위를 한번 쾅 하고 쳤습니다. 미역국 그릇이 덜컥 흔들리고 국물이 가장자리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멈췄지요. 아들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의 입술이 달싹거리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사과를 하려는 듯 고개를 더 숙였는데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불쌍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오는 초라함처럼 보였답니다. 그때 미래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더 큰 소리로 웃었지요. 하, 당신 또 시작이네. 밥상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연주는 그 웃음에 놀란 듯 손을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좁아지고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요. 나는 내 체면이 이 노인 한마디 때문에 더럽혀지는 기분이 들어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에요.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밥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밥은 분명히 있었지요. 밥솥에는 남은 밥이 있었고 연주는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 자극했답니다. 마치 연주가 내 속을 다 보고 있다는 듯해서 말입니다. 그때 미래가 젓가락으로 밥을 툭툭 건드리더니 갑자기 그릇을 들어 바닥으로 확 기울였지요. 차갑게 식은 밥알이 우수수 쏟아지며 나무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몇 알은 어머니 영정 아래까지 대구르르 굴러가 멈췄고 밥알 사이로 먼지가 달라붙었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밥을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그 방향이 하필이면 그쪽이었지요. 연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허리를 굽혀 바닥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갈라진 상처 사이로 밥알이 달라붙었는데도 그녀는 하나하나 떼어내며 모았답니다. 마치 밥이 아니라 누군가의 체면을 주워 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만해요, 미래 씨. 연주가 아주 낮게 말했지만 미래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뭐가 어때서, 밥이 아까워. 어차피 저 사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나는 그 말을 말리지 않았지요. 말리지 않는 순간 나는 이미 같은 편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 기세를 타고 어머니 영정을 턱으로 가리키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 저기 앉아 있는 거면 뭐해.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해. 밥도 못 먹는 사람이잖아.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자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고 손바닥 안에서 숟가락이 미끄러질 만큼 땀이 났지요. 그런데도 나는 어머니를 위해 화가 난 게 아니었답니다. 내 앞에서, 내 집에서 내 체면이 무너지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지요. 그 입 다물어 내가 낮게 말하자 미래는 오히려 더 비웃었습니다. 뭘, 당신도 속으로는 똑같이 생각하잖아. 냄새 나는 건 다 치우고 싶잖아.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 영정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길어서 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요. 그는 입술을 떨며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 밥을 함부로 버리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또 밥상을 쳤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바닥이 아플 만큼 세게 쳤지요. 아버지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연주가 밥알을 쥔 손을 꼭 움켜쥐었답니다. 손등에 상처가 벌어져 붉은 점이 맺히는 게 보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을 더 열심히 닦고 밥알을 더 조심히 모았습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지요. 누가 보면 내가 죄인이고 그녀가 올바른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팔은 뼈만 남은 듯 가늘고 차가웠지요. 노인은 놀라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쉽게 끌려 나왔답니다. 나가요. 여기서 더는 못 있어요. 연주가 뒤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밤이 추워요. 잠깐만이라도. 연주 씨도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 말은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뱉은 말이었지요. 나는 노인을 끌고 마당을 가로질러 외양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는 뺨을 베듯 차갑고 장독대, 비닐이 바람에 들썩이며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발을 끌었고 발끝이 흙에 걸릴 때마다 숨이 끊어질 듯 헐떡였지요. 외양간 문을 열자 눅눅한 집 냄새와 짐승의 채취가 훅 하고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 냄새가 더럽다기보다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처럼 느껴져 더 서둘렀지요. 노인을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노인이 갑자기 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힘은 약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또렷했답니다. 준호야, 장독대, 그 항아리만은 건드리지 마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비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항아리라니, 김치라니, 나는 그런 것들이 다 하찮았지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나 정신 차려요. 나는 손목을 뿌리치고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퍼지고 잠시 뒤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지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내일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돈과 말로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요. 사람을 외양간에 몰아넣는 순간부터는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자마자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털어 덮었는데도 귓가에는 아직도 외양간 문이 닫히던 소리가 남아 있었지요. 바람은 문풍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촛불을 가늘게 흔들고 어머니 영정 앞에 놓인 물그릇의 표면을 살짝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미래는 방 한쪽에서 이불을 걷어차며 투덜거렸고 나는 그 소리에도 대답하지 않은 채 오늘 밤만 넘기자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당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끼익하고 다시 끼익하고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며 문을 여는 것처럼 들려왔답니다. 연주는 그 소리를 듣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지요. 그녀는 부엌으로 내려가 밥솥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은 이미 거의 사라졌고 남은 밥에서는 눅눅한 온기만 희미하게 올라왔지요. 연주는 그 밥을 조심스레 긁어
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살렸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푸석한 연기가 잠깐 목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기침 한 번 참아가며 숭준이 끓기를 기다렸답니다. 냄비 안에서 물이 잔잔히 돌자 고소한 냄새가 조금씩 살아났고 연주는 그 냄새를 맡으며 마치 누군가에게 사과하듯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녀는 항아리 옆에 놓여있던 무장아찌를 한 조각 떼어 작은 접시에 담고 숭중을 사기 그릇에 조심히 부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자 밤 공기는 살을 베듯 차가웠답니다. 간 내린 눈이었는지 흙 위에 얇게 하얀 가루처럼 내려앉아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뽀드득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지요. 장독대 비닐은 바람에 들썩이며 연주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듯 휘날렸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비닐이 항아리 뚜껑을 치지 않게 돌을 다시 눌러놓고 외양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답니다. 그때 장독대 한가운데 어머니 1998이라고 적힌 항아리가 달빛을 받아 어둡게 번들거렸는데 연주는 그 글자를 한 번 스치듯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외양간 문 앞에 서자 안쪽에서는 소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와 짚이 눌리는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연주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문고리를 잡았지요.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 차가움에 더 세게 힘을 주어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나자 안쪽에 있던 노인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답니다. 그는 집더미 위에 웅크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짧게 터져 나왔지요. 눈썹과 속눈썹 끝에는 습기가 얼어붙어 작은 얼음 알갱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연주는 문을 닫지 않은 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짚은 눅눅해 무릎에 차갑게 들러붙었지요. 그녀는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는 노인의 앞으로 살며시 밀어놓았습니다. 숭중에서 올라오는 김이 노인의 얼굴을 스치자 노인은 눈을 감고 잠깐 숨을 들이마셨답니다. 그 냄새는 따뜻한 밤 냄새이면서도 어딘가 오래된 집의 냄새 같았지요. 아버님, 조금만 드세요. 입이라도 데우셔야 해요. 노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입술을 달달 떨며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고 목구멍에서 얇은 울음만 새어나왔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잡으려 했는데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그 손을 살짝 덮어주며 손바닥을 맞댔답니다. 그 순간 연주의 손도 차가웠지만 노인의 손은 그보다 더 차가워 돌을 만지는 것 같았지요. 너만 따뜻하구나. 노인이 그렇게 중얼거리자 연주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숨을 삼켰지요. 그리고는 무장아찌 한 조각을 집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짠맛이 입안을 깨울 거라고 연주는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노인은 아주 조금 숭중을 입에 댔다가 뜨거움에 놀라듯 숨을 들이켰지만 그 뜨거움이 오히려 살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는지 다시 한 모금 또 한 모금 천천히 넘겼지요. 그때 노인의 시선이 문틈 너머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옮겨갔습니다. 그는 숭중 그릇을 품에 안은 채 힘겹게 손가락을 들어 장독대 쪽을 가리켰답니다. 연주야, 그 항아리 냄새나도 버리지 마라. 누구든 깨려 하면 막아라. 연주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왜 하필 항아리인지, 왜 하필 그 글자인지 그녀는 묻고 싶었지만 묻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만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답니다. 네, 아버님. 절대 못 건드리게 할게요. 노인은 그 대답에 안도한 듯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든 게 아니라 눈을 감고도 속으로 무언가를 세는 사람처럼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지요.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추위 속에서 사람 하나를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쉬운 일인지
동시에 깨달았답니다. 따뜻한 숨귤. 한 그릇이면 살 수도 있는데 문 하나 닫아버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방 안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낮게 오가는 목소리. 그게 내 귀에는 죄처럼 들렸지요. 나는 이불을 더 끌어올려 머리끝까지 덮고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이 발끝을 파고들었는데도 나는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내가 일어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까봐, 내가 그 일을 하면 내 계산이 깨질까봐 그렇게 이불 속에 숨어버렸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지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려는 손이 있는 밤에는 누군가를 외면한 사람의 가슴도 결국은 서서히 식어간다는 걸 말입니다. 나는 연주가 그냥 마음 약해서 그런 줄 알았고 그 노인이 그저 불쌍해서 매달리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외양간에서 오간 그 약속 하나가 나중에 내 목을 조르는 줄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그 약속이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건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마당 쪽 공기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지요. 바람이 떴었다가 다시 훅 하고 들어오고 비닐이 부딪히는 소리가 얇게 들리며 누군가 발끝으로만 걷는 것처럼 뽀드득 하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끊어졌다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나는 괜히 가슴이 서늘해져 도대체 연주가 또 무슨 짓을 하나 싶었고 동시에 내가 나가면 체면이 구겨질까봐 이불 끝을 더 세게 움켜쥐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래가 옆에서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갔네. 그 한마디가 내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지는 못하고 조용히 방문을 밀어 틈을 만들었지요. 부엌 쪽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연기 냄새가 마른 나무처럼 코끝을 스쳤습니다. 연주는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가며 두 손으로 사기 그릇을 감싸고 있었고 그릇 위로 김이 얇게 떠올라 어둠 속에서 하얀 실처럼 풀렸지요. 나는 그 김이 왜 그렇게 얄미워 보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신발도 제대로 꿰어 신지 못한 채 마루 끝에 발을 걸치고 연주의 뒤를 밟았습니다. 눈 위에 남은 작은 발자국, 그걸 따라가면 누구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었지요.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목덜미가 얼얼했지만 내 머릿속은 차가움보다 더 딱딱한 계산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며느리가 거지에게 밥을 주는 집이 된다. 소문이 나면 장사도 체면도 끝이다. 그런 생각이 나를 밀어냈지요. 외양간 문 앞에서 연주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짐승의 숨과 눅눅한 집 냄새가 섞여 내 속까지 더럽히는 것 같았답니다. 그 노인은 그릇을 품에 안고 있었고 손가락은 아직도 굳어 제대로 펴지지 않았지요. 연주는 그의 손등을 덮어주며 마치 친아버지에게 하듯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더 드세요. 입술색이 너무 파래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뚝 끊어졌답니다. 나는 문을 확 열어젖히며 소리쳤지요. 아버님이래. 네가 미쳤어. 연주의 어깨가 움찔했고 노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려 했습니다. 그 눈빛이 또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나는 더 화가 났지요. 나는 성큼 들어가 연주의 손에서 그릇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따뜻한 그릇이 손바닥을 데웠는데 그 온기가 오히려 나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답니다. 이딴 걸 왜 해? 누가 보면 우리가 뭘 했다고 하겠어. 연주가 다급히 일어나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요. 아버님이 지금 숨이 뭐, 그 사람은 우리랑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릇을 바닥 쪽으로 거칠게 기울였습니다. 숭중이 집 위로 쏟아지는 순간 김이 확 올라왔다가 차가운 공기에 눌려 순식간에 죽어버렸지요. 뜨거운 냄새가 한순간 퍼지고 곧바로 젖은 집 냄새로 변해버렸습니다. 연주는 입을 벌린 채 멈췄고 노인은 손을 뻗었다가 허공만 긁었답니다. 안 돼요. 그거 하나로 버티는 건데.
연주의 목소리가 떨리자 나는 더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서워. 네가 불쌍한 척하는 게 사람들은 그런 걸 제일 좋아하거든. 연주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님이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잠깐 찔렀지요. 하지만 나는 그 찔림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눌러버렸습니다. 나는 외양간 밖으로 나와 문을 쾅 닫고 문고리의 걸쇠를 더 깊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연주의 팔을 잡아 끌며 마당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했지요. 눈 위를 끌리듯 지나가는 연주의 발이 비틀거릴 때마다 내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아궁이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었답니다. 나는 그 불씨를 보고도 따뜻함 대신 분노가 먼저 올라왔지요. 나는 솥뚜껑을 열어 남은 밥을 확인하고 쌀독 쪽으로 걸어가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물쇠를 찾아 걸고 연주를 보며 선언하듯 말했지요. 오늘부터 부엌 문 잠가. 네 마음대로 불 못 지펴. 연주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먹어요? 먹을 건 내가 정해. 쌀은 내가 맡아. 나는 쌀자루를 안방 쪽으로 옮겨 숨기고 장작도 한 묶음 더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며 나는 군부를 줄이라고 아궁이에 나무를 더 넣지 말라고 미래에게도 소리쳤지요. 미래는 좋아하는 듯 콧방귀를 끼며 그래, 쓸데없는 정은 끊어야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내 편이라는 게 그때는 든든하게 느껴졌답니다. 나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안방 뒤쪽, 낡은 난방, 밸브가 달린 작은 문을 열자 차가운 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함께 올라왔지요.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둔한데도 나는 밸브를 천천히 돌려 잠갔고 딸깍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바닥에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외양간 쪽에서 컥컥 마른 기침이 2번 들려왔는데도 나는 모른 척하며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왔을 때 장독대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며 항아리 뚜껑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마치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거슬려 비닐을 확 잡아당겨 내렸지요. 그 아래에 어머니 1998이라고 적힌 항아리가 드러났고 바닥 쪽에는 가느다란 금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더 두꺼운 천을 끌어와 항아리 전체를 덮었습니다. 돌을 하나 더 올려 눌러놓고 손바닥으로 꾹꾹 2번이나 눌렀지요. 마치 내 양심도 함께 덮어버리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나는 아버지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 한 숟갈, 옹기 한 줌을 조금씩 빼앗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런 죄가 더 무섭다는 걸 하늘은 참 또렷하게 적어두고 있었답니다. 하늘이 또렷하게 적어두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몸으로 먼저 배웠답니다. 바람이 마당을 훑을 때마다 비닐이 얇게 들썩이며 항아리 위에 돌을 슬쩍 건드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이를 갈아대는 것처럼 사각사각 들렸지요. 나는 안방에서 이불을 끝까지 끌어올린 채 난방이 꺼진 방바닥의 차가움을 발바닥으로 느끼며 애써 잠을 청했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건 외양간 쪽에서 올라오는 짐승 냄새와 젖은 겹집 냄새, 그리고 아주 멀리서 간간이 섞여 들어오는 늙은 기침 소리였답니다. 컥, 컥 하고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나더니 한참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지요. 기침이란 건 살아있다는 표식인데 말입니다. 나는 그 침묵을 듣고도 내 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내 행동이 내 눈에 들키는 것 같았고 나가서 문을 열어버리면 내가 잠가버린 것들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지요. 그래서 나는 숨을 낮게 눌러 쉬며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늙은이는 원래 겨울을 버티기 힘들다. 밖에서 굶던 사람이니 여기서도 오래 못 버틴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말로 내 마음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려 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둥글게 만든 모서리 아래로 차가운 죄책감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지요. 바람이 문풍지를 휘익 밀 때마다
그 물방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외양간에서 올라오던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젖은 짚이 얼어붙으며 나는 단내 같은 것, 오래된 분뇨가 식어가며 올라오는 쇠비린내 같은 것, 그리고 사람의 숨이 사라질 때 남는 눅눅한 공기 말입니다. 나는 그걸 느끼면서도 몸을 돌려 미래 쪽을 바라봤지요. 미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도 팔짱을 낀 채 자고 있었고, 입가에는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가느다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내 가슴이 더 딱딱해졌답니다. 나는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고, 내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또 한 번 마음을 잠갔지요. 아침이 되자 마당에 흙이 얼어 단단해진 소리가 뚜벅뚜벅 더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연주는 새벽부터 부엌을 서성이다가 결국 외양간 쪽으로 달려갔지요. 나는 뒤늦게 방문을 열고 마루에 섰는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연주는 문 앞에서 잠깐 멈칫하더니 손을 모아 입김을 불어넣고 걸쇠를 더듬어 올렸습니다. 쇠가 얼어붙어 잘 움직이지 않자 연주의 손가락이 벌게 변했고 그 손끝이 덜덜 떨렸지요. 아버님,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다시 한번,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불렀지요. 아버님, 저예요. 연주예요. 그때 외양간 안에서는 소 한 마리가 몸을 털며 우두둑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연주는 문을 조금 열자마자 안쪽으로 몸을 반쯤 밀어 넣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숨이 하얗게 솟아오르는데 그 숨이 금세 꺼져버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연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텁집 더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한 번 멈칫했다가 다시 움직였고 마침내 누군가의 팔을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연주의 얼굴이 굳어버렸답니다. 그건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지요. 돌처럼, 얼음처럼 안쪽까지 단단해진 차가움이었습니다. 연주는 손을 확 빼지 못하고 다시 천천히 믿기 싫다는 듯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그러다 팔을 따라 올라가 목덜미 쪽을 살짝 짚었는데 그 순간 연주의 숨이 끊어지듯 덤었습니다. 눈가에 매달린 작은 얼음 알갱이가 반짝였고 노인의 속눈썹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눈이 그 사람 위에만 조용히 내린 것처럼 말이지요. 연주는 입술을 벌린 채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다가 겨우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주가 품에 안고 있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릇이 문턱에 한 번 부딪히며 딸그락하고 울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하고 산산이 부서졌지요. 깨진 사기 조각이 얼어붙은 집 위에 흩어졌고 어젯밤 남겨졌던 희미한 온기마저 그 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조각을 줍지 못하고 두 팔로 노인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얇은 옷감 사이로 느껴지는 건 살의 따뜻함이 아니라 젖은 천처럼 무거운 냉기였지요. 연주는 계속 몸을 흔들며 마치 흔들면 다시 숨이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매달렸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문 밖에서 봤습니다. 발끝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고 머리는 하얘졌지요. 그런데도 나는 정말로 못된 사람답게 먼저 눈치를 봤습니다. 혹시 누가 마당에 들어와 이 꼴을 보면 어쩌나, 장독대 쪽이 보이면 어쩌나, 내 체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답니다. 그래서 나는 연주에게 다가가면서도 목소리를 낮추고 괜히 주인처럼 말했지요. 조용히 해. 소들을 놔. 연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고 손등에는 볏짚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지요. 나는 그 앞에서 또 한 번 변명을 꺼냈습니다. 내 입은 정말 쉽게 독을 뱉더군요.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스스로 나가주길 바랐을 뿐이야. 말을 하고 나서야 그 문장이 얼마나 잔인한지 내 귀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스스로 나가주길. 그 말은 결국
스스로 죽어주길 바랐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지요. 연주의 어깨가 떨리며 숨이 갈라졌고 외양간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잠가버린 게 문이나 쌀독이 아니라 사람의 숨길이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끝일 거라고. 이제 소문만 막으면 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놓는 순간부터 49날 동안 업보가 문틈을 긁기 시작한다는 걸 마을의 늙은이들은 늘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지요. 그날 아침 쨍그랑 깨진 그릇 소리보다 더 조용한 소리가 이미 내 문 앞에서 똑똑 하고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답니다. 똑똑. 그 소리가 내 귓속에서 아직도 마르지 않았던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마당으로 들어오는데 얼어붙은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나고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탁탁 섞여 들렸지요. 상가에 다녀온 사람들 특유의 축축한 냄새가 있지 않겠어요. 향 대신 향로의 연기 냄새가 옷에 배어 있고 찬바람 속에서도 눅눅한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빛은 슬픔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있었답니다. 구경, 판단, 그리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려는 마음, 그게 마당 한가운데에 모여들며 빙글빙글 원을 만들었지요. 사람들은 서로 어깨를 밀치며 자리를 잡고는 입을 가리지도 못한 채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내 쪽을 힐끔 보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연주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금세 표정을 바꿨지요. 차가운 숨이 하얗게 퍼졌다가 금세 사라지는 그 사이사이에 말들이 더 끈적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친아들이라면서 외양간에 몰아넣더니 결국 사람을 죽였다느니, 며느리가 예전부터 재산 노리고 들어왔다느니, 이런 소리가 바람 타고 귓가를 긁었지요.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어깨를 더 펴고 턱을 더 올렸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도 체면부터 챙기는 꼴, 지금 생각하면 참 가소롭지요. 하지만 그때는 내 목을 조르는 게 죄책감인지 남의 시선인지도 구분이 안 되었답니다. 연주는 장독대 쪽에 서 있었습니다. 김장때 묻은 고춧가루가 아직도 손등 주름에 끼어 있었고 소금에 갈라진 손가락 틈은 붉게 벌어져 있었지요. 그 손을 숨기듯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는데 그 작은 움직임이 마치 울음을 삼키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장독대 맨 끝, 오래된 큰 항아리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1998, 그 글씨가 바람에 스치며 더 서늘해 보였습니다. 연주는 그 글씨를 등지고 서 있었는데도 마치 누가 등을 떠미는 듯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의 원이 좁아질수록 숨 쉴 자리도 함께 줄어들었지요. 그때 미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목에 두른 향이 마당 공기를 어지럽히는데 그 향기 속에 묘하게 독한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입꼬리를 단단히 올린 채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목소리를 키웠지요. 여러분, 제가 다 봤어요. 저 여자요, 연주요. 그 거지 같은 노인을 몰래 먹였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한 번 크게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거지 하고 되물었고 누군가는 그래서 죽은 거야 하고 더 자극적인 결론을 먼저 내렸지요. 미래는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 손바닥을 탁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밖에서 굶던 놈을 집 안으로 들여서 우리 집에 눌러 앉혔어요. 그러고는 아버님을 외양간에 놔두고 지가 불쌍한 척, 지가 착한 척, 그렇게 사람들 마음을 훔친 거예요. 맞다, 맞다. 요즘 애들 무섭다. 아니, 친아들이 있는데 왜 거지를 챙겨? 말들이 던져질 때마다 연주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는데도 연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찢어지듯 아팠다가도 곧바로 또 다른 한쪽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내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데 막으면 내 죄도 드러날 것 같았지요. 그래서 나는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반쯤만 진실을 말했답니다.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확 쏠렸습니다. 그 시선이 칼날처럼 목덜미를 스치니 나는 더 단단한 얼굴을 만들어야 했지요. 그래서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인데 연주가 마음 약해서 그런 줄 알았지. 미래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준 줄을 잡아당기듯 미래는 더 크게 소리쳤지요. 봤죠. 남편도 모르는 걸 저 여자가 혼자 꾸민 거예요. 지금은 뭐 애초에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말도 돌고 있잖아요. 재산이라면 집이랑 논밭 말이야. 장례 치르고 3일 만에 이런 자리 만든 것도 수상하지 않냐.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올라왔다가 곧바로 식었습니다. 수상한 건 미래가 아니라 나였지요. 그런데도 나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죄가 바닥에 드러날까봐 나는 버티는 척을 했답니다. 그 버팀이 결국 누군가의 숨통을 다시 조른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지요. 연주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숨에 가까운 소리였지요. 저는 훔친 게 없어요. 미래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왜 거지를 숨겼어? 왜 몰래 밥을 줬어? 그게 다 네가 사람들 속이려는 수작 아니야. 연주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목에서 꺾이는 게 보였지요. 대신 연주는 장독대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그 항아리 글씨를 만지면 더 큰 일이 날까봐, 혹은 만지는 순간 지금까지 버틴 마음이 무너질까봐 손가락이 공중에서 떨렸답니다. 그 떨림을 본 순간 내 귓가에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이 이토록 시끄러운데도 내 안에서는 소리가 한 줄로 줄어들었지요. 살아있을 때의 아버지 기침, 외양간의 냉기, 그리고 깨진 그릇 소리, 그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뚜벅, 뚜벅,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들어오는 걸음, 그걸 보고 누군가가 속삭였지요. 이장 왔다. 이장은 얼굴이 바람에 거칠게 깎인 사람처럼 단단했고 눈썹 아래 눈빛은 한 번도 웃지 않는 겨울 같았습니다. 그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죽은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오. 그 말에도 웅성거림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숨을 한 번 고르고 장독대 쪽을 바라봤지요. 그 시선이 항아리 글씨에 잠깐 걸렸다가 곧바로 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박영감이 살아있을 때 내게 한마디 했소. 장독대는 건드리지 말라고. 특히 어머니 청구 198, 그 항아리 말이오.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 1998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그 글씨를 처음 본 듯 고개를 빼고 누군가는 갑자기 더 흥분한 눈으로 미래를 바라봤지요. 미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씨를 기름으로 덮듯 미래는 손가락으로 항아리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거기요, 저거요. 저 썩은 김치독이 화근이에요. 냄새도 더럽고 재수도 없고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깨서 치워요. 그래, 썩은 건 버려야지. 죽은 사람한테도 안 좋다더라.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연주가 더 깊이 장독대 쪽으로 몰렸습니다. 연주의 등 뒤에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와 사람들 사이에 연주가 끼었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순간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칠 곳이 없었답니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의심 사이에 매달린 채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그 결정을 내가 내리면 내 죄가 조금은 가려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마루 끝에 걸려있던 망치를 보았습니다. 김장대, 항아리 뚜껑 돌을 고정하려고 쓰던 손에 익은 무게의 망치였지요. 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람들 사이를 지나 그 망치를 집었습니다. 손바닥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고 손가락 마디가 저릿저릿 아파왔습니다. 그때 내 귓가에 아주 낮은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바람이 말했는지, 아니면 내 죄가 말했는지 정말 모르겠답니다. 깨지 마.
나는 숨을 삼키며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한순간 더 커졌다가 마치 누가 숨을 틀어막은 것처럼 아주 잠깐 더 걷고 그 짧은 틈에 내 팔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지요. 그런데도 나는 결국 망치를 내려칠 준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결국 망치를 내려칠 준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팔이 허공에서 굳어 있는데도 손바닥 안의 쇳덩이는 자꾸만 아래로 끌어당기더군요. 사람들의 눈은 내 손목에 꽂혀 있었고 그 눈들이 뜨거운 숨을 토해내는 것 같아서 나는 더더욱 체면을 붙잡아야 한다고 착각했지요. 그 순간 바람이 한번 휘잉하고 마당을 훑고 지나가며 장독대 위 비닐을 들썩였는데 그 소리가 꼭 누가 이불을 털어내듯 서걱서걱 울렸답니다. 그 서걱거림에 내 귀가 먼저 움찔했고 망치 머리도 아주 미세하게 떨리며 멈칫했지요. 나는 왜인지 모르게 망치가 항아리 대신 내 가슴을 찍어버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겁이라는 게 참 우습지요. 사람을 외양간에 내몰 때는 없던 겁이 항아리 앞에서야 고개를 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때 연주가 정말 작은 목소리로 거의 숨처럼 말했습니다. 제발, 그건. 그 한마디가 바람 사이로 끊어지듯 흩어졌는데도 나는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건 연주의 목소리 뒤에 섞인 어떤 떨림이 마치 그날 새벽 외양간에서 텅어버린 기침의 마지막 울림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나는 망치 손잡이를 꽉 쥐었다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만큼 힘을 줬다가 다시 조금 풀었지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깨라느니, 재수 없으니 치우라느니, 죽은 사람 집에는 더러운 걸 남기면 안 된다느니 말들이 서로의 말꼬리를 물며 자꾸만 커졌답니다. 이장은 낮게 한숨을 쉬며 내 쪽으로 다가왔고 그 눈빛이 내 손에 망치를 한 번, 장독대를 한 번, 그리고 연주의 굳은 얼굴을 한 번 훑었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팔꿈치를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그 작은 압력이 이상하게도 내 온몸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자리에서 망치를 내려놓지는 못한 채 그냥 팔을 내렸습니다. 내려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려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온 팔, 그게 더 부끄러웠답니다. 사람들은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한 발씩 두 발씩 마당 밖으로 밀려나갔지요. 누군가는 돌아서면서도 혀를 차고 누군가는 연주를 노려보며 지나갔고 미래는 마지막까지 내 옆에 붙어서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도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한 조급함이 더 짙었지요. 나는 그 조급함이 내게 오마붙는 게 싫어서 더 딱딱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닫아버렸지요. 문이 덜컹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퍼졌는데 그 소리만큼은 이상하게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아 마당은 낮의 소문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것도 아닌데 장독대 위 비닐은 가끔씩 스르르 들렸다가 내려앉았고 그때마다 달빛이 항아리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며 희미한 글씨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지요. 어머니 1998, 그 글씨가 마치 찬물로 씻어낸 상처처럼 또렷했습니다. 얇은 눈이 조금 내렸는지 항아리 뚜껑 가장자리에 하얀 가루가 살짝 걸려 있었고 발로 밟으면 소리도 없이 으깨질 만큼 가벼워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눈보다 더 가벼운 게 있었지요. 사람들의 말이 사라진 자리에서 남은 연주의 숨, 그게 아주 얇게 마당 끝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혼자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젖은 행주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손바닥만 한 사기 조각이 놓여 있었지요. 그 조각은 둥근 그릇의 가장자리였는데 깨진 선이 날카롭게 서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살을 베어낼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주는 그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행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한 번 쓸고 두 번 쓸고 닦을 때마다 행주에 묻은 하얀 가루와 붉은 얼룩이 조금씩 번졌지요. 마치 그날 아침의 쨍그랑 소리가 아직도 그 조각 틈새에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의 손등은 갈라진 틈마다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닿을 때마다 그 선이 따끔하게 일어나는 게 보였답니다. 그런데도 연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따뜻함이 없으면 손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듯이 아주 꾸준히 닦고 또 닦았지요. 그 옆에는 작은 냄비가 있었습니다. 연주는 부엌에서 몰래 떠온 것처럼 작은 보자기로 냄비 손잡이를 감아들고 나왔지요. 냄비 뚜껑을 살짝 열자 하얀 김이 얇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이 바로 숭중의 김이었답니다. 밥을 긁어 끓여낸 그 구수한 냄새가 차가운 마당 공기 속에서 잠깐 숨을 쉬다가 곧바로 얼어붙을 것처럼 가늘게 흔들렸지요. 연주는 그 숭주를 그릇에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냄비 가까이에 손을 가져가 손바닥을 조금 데웠습니다. 데운다기보다 잠깐 속을 달랜다는 말이 더 맞겠지요. 그 모습이 어쩐지 누군가에게 바치는 작은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연주는 장독대 맨 끝 항아리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 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글씨를 더듬었지요. 어머니, 그 두 글자를 만지는 순간 연주의 목젖이 한번 꿀렁하더니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기엔 너무 지쳤고 속으로 삼키기엔 너무 뜨거운 말, 그런 말이었답니다. 저는 어릴 때 밥을 못 먹던 날이 많았어요. 연주는 내가 들을까봐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그냥 마당 바닥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임시로 세운 천막 아래에서 찬 공기에 밥 냄새가 떠돌기만 하고 내 입에는 들어오지 않던 날들 말이지요. 어른들은 아이를 재우려고 물을 끓였고 그 물이 바로 숭중 비슷한 냄새를 냈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 배가 더 아파서 연주는 스스로 코를 막고 잠들곤 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때 가장 무서웠던 건 배고픔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무도 안 쳐다봐주는 그 시선이었다고 연주는 아주 천천히 말했지요. 그래서 노인이 문 앞에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을 때 그 눈을 외면하면 자기 어릴 적 자기가 그대로 죽는 것 같았다고 말입니다. 나는 방 안 어두운 유리문 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밖으로 나가 한마디라도 해야 했는데 한마디만 하면 연주의 이야기가 끊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비열한 두려움이었지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죄가 더 또렷해질까봐 나는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리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고 아주 조용히 숨을 쉬었답니다. 숨이 하얗게 보이지 않는 방 안에서도 내 숨은 이상하게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연주는 다시 손을 움직여 항아리 아래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비닐 아래로 보이지 않던 밑동을 살짝 들춰 행주로 흙을 문질렀지요. 그때 연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이 어떤 선을 만진 듯 아주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연주는 고개를 숙여 항아리 밑동을 들여다보았고 그 선이 그냥 금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 표정이었지요. 밑바닥 가까이에 마치 두 겹으로 겹친 것처럼 보이는 틈, 얇게 숨은 이음새 같은 게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걸 더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그 선에서 떼고 행주를 다시 가지런히 접었지요. 마치 이 밤의 고요를 깨우면 안 된다는 듯이 혹은 누군가의 비밀이 숨 쉴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연주는 숭중 냄비 뚜껑을 덮으며 아주 낮게 한마디를 더 흘렸습니다. 한 숟갈만 따뜻하면 사람이 안 죽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쿵 하고 때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게 해주던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듣기 싫어서 밀어내던 말이었지요.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한 짓은 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때린 것보다 더 오래 아프게 한 짓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으면 끝일 거라고, 입만 다물면 다 가라앉을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단 한 번의 망치질이 김치 냄새 속에 숨었던 것들을 종이장처럼 떠올릴 줄은 그 밤에 나는 정말 몰랐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단 한 번의 망치질이 김치 냄새 속에 숨었던 것들을 종이장처럼 떠올릴 줄은
그 밤에 나는 정말 몰랐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마당은 유난히 조용했고 밤새 내려앉은 찬 기운이 흙바닥에 눌어붙어 발끝으로 전해졌지요. 해는 낮게 걸려 있었고 빛은 따뜻하다기보다 희미해서 모든 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어제 내려놓지 못했던 망치를 다시 들고 나왔는데 손잡이가 밤새 식어 차갑게 굳어 있더군요. 그 차가움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미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지요. 이제 그만 깨버려. 재수 없잖아. 그 말은 짧았지만 어제의 소란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연주는 이미 장독대 옆에 와 있었고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있었습니다. 밤새 닦아낸 흔적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항아리 옆구리는 이상하리만큼 깨끗해 보였지요. 연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부탁이에요. 그건 그냥 두면 안 될까요? 나는 그때 왜인지 모르게 연주의 손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진 틈이 더 깊어져 있었고 붉은 선 사이사이에 하얀 소금기 같은 게 남아 있었지요. 그 손이 떨리면서도 항아리를 감싸듯 벌어지는 걸 보자 내 속에서 뭔가가 급하게 밀려 올라왔습니다. 체면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아니면 그저 끝을 보고 싶다는 조급함이었는지 나도 분간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냥 항아리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이 먼저 나갔고 손이 그 말을 따라갔지요. 미래는 그제야 만족한 듯 입꼬리를 올렸고 연주는 무릎을 더 낮추며 바닥에 이마가 닿을 만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듯 내 심장은 쿵쾅거리며 속도를 올렸지요. 망치가 내려오는 순간 공기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짧은 숨이 목에서 끊어지듯 떴었고 손목에 힘이 실렸지요. 그리고 쿵! 둔탁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항아리 몸통에 금이 가며 낮게 울리는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지요. 김치 국물이 튀어오르며 붉은 고춧가루가 허공에서 흩어졌고 그 사이로 무언가가 툭 하고 굴러 나왔습니다. 기름종이로 감싼 꾸러미였는데 흰 종이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 갔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발 뒤꿈치에 차가운 흙이 밟히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연주의 입에서 짧은 숨이 터져 나왔고 미래는 눈을 크게 뜬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이장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보이지 않았답니다. 마치 이미 이 장면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이장은 깨진 항아리와 바닥에 흩어진 종이를 번갈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박준호,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고춧가루가 묻은 부분을 손수건으로 닦았지요. 그 손길이 지나간 자리마다 글씨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분명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유원장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의 소리가 모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내 숨소리도 전부 얼어붙은 것 같았지요. 나는 무릎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의 차가움이 바지 너머로 스며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게 가슴 안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한 줄 한 줄이 유난히 또렷했지요. 박만수는 본인의 모든 자산을 서연주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그리고 그 자산의 일부는 마을 노인들을 위한 부엌과 밥을 짓는 데 쓰라는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고 입만 벌린 채 굳어버렸지요. 말도 안 돼. 내 입에서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정장 남자를 올려다봤지요. 나는 친아들이야.
그 말은 외침이라기보다 마지막 매달림에 가까웠습니다. 정작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듯 차분히 대답했지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유언은 명확했고 증인도 있습니다. 이장은 그제야 내 쪽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분노도 연민도 섞여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지요. 그는 연주에게 시선을 옮겼고 연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없는 얼굴, 그저 맡겨진 일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사람의 표정이었답니다. 정작 남자는 다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 안에 따로 넣어두었던 편지였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만수의 글씨는 군데군데 흔들려 있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외양간에 내몰린 일, 밥과 불을 끄는 일, 어머니의 항아리를 더럽다 말한 일, 그 모든 것이 짧은 문장으로 적혀 있었지요. 한 줄이 끝날 때마다 내 귀에는 망치 소리가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다 목에서 막혔고 대신 숨이 가늘게 새어나왔지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걸 말입니다. 연주는 그때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재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저는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만큼 낮았지만 마당 안에서는 분명히 들렸지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정작 남자는 서류를 다시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차분해서 방금 전의 파열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나는 깨진 항아리 앞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아버지의 글씨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울부짖게 만드는 건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라 처음으로 아버지가 내 앞에 서서 말이 아니라 글로 나를 바라봤다는 사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를 울부짖게 만드는 건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라 처음으로 아버지가 내 앞에 서서 말이 아니라 글로 나를 바라봤다는 사실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글씨를 본 뒤에도 세상은 멈춰주지 않더군요. 깨진 항아리의 조각은 그대로 차가운 마당에 널려 있었고 김치 국물은 흙 속으로 스며들며 점점 어두운 얼룩이 되어 갔지요. 이장은 서류를 정리한 공증인을 데리고 조용히 돌아갔고 연주는 마치 그날의 승자가 아닌 사람처럼 바닥에 떨어진 기름종이 조각을 한 장 한 장 주워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지요. 다가가면 내 발밑에 흙이 나를 삼킬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마을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를 밀어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고 우물가에서 마주친 시선은 내 얼굴을 스치고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내 집 앞에서 말을 낮추지 않았지요. 내 귀에는 그들이 속삭이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외양간 문을 닫던 그날의 소리만 계속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돈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화장품 냄새를 더 짙게 풍기며 이를 악물고 돌아다녔지요. 하지만 향수 냄새가 아무리 진해도 겨울 바람이 한 번 스치면 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요. 연주는 그 와중에도 재단 앞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옆에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세우고 마른 행주로 상위의 먼지를 닦으며 손등에 갈라진 상처를 슬쩍 숨겼지요. 그리고는 작은 냄비를 꺼내 쌀을 씻기 시작했는데 물에 흔들리는 쌀알이 마치 눈송이처럼 하얗게 번져 보였습니다. 연주는 밥을 짓고 난 뒤 솥바닥에 남은 누룽지에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김을 잠깐 가두었지요. 그 김이 새어나오는 틈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이상하게도 내 뱃속이 먼저 울렁거렸습니다. 내가 빼앗았던 건 돈이 아니라
저런 한 그릇의 따뜻함이었구나. 그제야 속이 쓰리게 알겠더군요. 그날부터 49날 동안 연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숭중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해가 뜨기 전 마당이 아직 파랗게 얼어있을 때면 연주의 발자국이 먼저 찍혔고 숨은 하얗게 피어올라 입가에서 잠깐 머물다 사라졌지요. 연주는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제단 앞에 놓으면서도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답니다. 숭중의 김이 천천히 올라와 사진 앞에서 얇게 흔들리면 마치 누군가가 늦게라도 돌아와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요. 나는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말을 삼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늦게 꺼내면 더 차갑게 식는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배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있지요. 왜 하필 어머니라고 적힌 그 항아리였을까요?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항아리를 닦을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집은 냄새를 버티는 사람이 지키는 거라고, 더럽다고 밀어내는 손은 결국 자기도 버리게 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는 가장 오래된 항아리, 어머니의 해가 적힌 그 항아리에 그를 숨겨 두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그걸 지키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모시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겁니다. 김치 냄새를 참는 게 아니라 그 냄새 속에 들어있는 시간과 정을 참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집을 맡기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나는 그 시험을 가장 먼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잊지 않겠어요. 왜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얼어 죽어야 했느냐는 것 말입니다. 아버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밥 한 숟갈, 불기운 한 줌, 문을 열어주는 손길 하나, 그 사소한 것들로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는 걸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나는 그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 끊어냈고 결국 남은 건 찬 공기뿐이었습니다. 내 손이 직접 목을 조른 건 아니라고 나는 오래도록 변명했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꼭 피를 묻혀야만 되는 건 아니더군요. 따뜻함을 빼앗는 것도 충분히 사람을 죽입니다. 세 번째 질문. 왜 연주가 그 모든 것을 받게 되었느냐는 건 이제 내 입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주는 내 가족이 아니었지만 밥그릇 앞에서는 누구보다 가족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고 늙은 사람의 떨리는 손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요. 숭죽을 건네는 손이 곧 효도라는 것을 연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연주에게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을 맡긴 겁니다. 마을 노인들을 위한 부엌.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릴 때마다 나는 내가 집을 가졌던 게 아니라 집에게서 쫓겨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에게 남은 건 또 다른 종류의 겨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피했고 장에 나가도 상인이 일부러 거스름돈을 천천히 세며 침묵으로 모욕했지요. 미래는 처음엔 소리쳤지만 소리칠수록 더 많은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더 말할 힘도 없었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져 밤이면 이불 속에서도 손끝이 저릿저릿했답니다. 돈이 없어 추운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 추운 것, 그게 더 깊게 파고들더군요. 그런 추위는 불을 때워도 잘 녹지 않습니다. 49날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연주는 장독대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 가운데 글씨가 남아있는 작은 조각 하나를 골라 손바닥에 올려놓았지요. 어머니라고 적힌 글자가 반쯤 남아있었고 그 밑에 숫자는 달아 흐릿했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조각을 깨끗한 천에 감싸 장독대 돌 위에 올려두고 그 옆에 숭궁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비닐 덮개가 부풀었다가 가라앉으며 낮게 울렁였고 숭기의 김은 가늘게 올라가 겨울 햇빛 속에서 잠깐 반짝였지요. 그때 마당 끝에서 하얀 것이 두 번 아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눈송이가 아니라 작은 나비였지요. 겨울의 나비가 웬 말이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 마리가 서로를 앞질렀다가 다시 맞춰 날며 장독대 위를 한 바퀴 돌고는 햇빛이 가장 약한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주는 그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만 낫게 했습니다. 아버님, 약속 지켰어요. 나는 멀찍이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목을 조였지요. 그래서 나는 그저 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그 사실을 평생 안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효도는 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한 그릇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인과는 칼을 들지 않아도 탐욕이 휘두른 단 한 번의 망치질로도 이렇게 또렷하게 사람을 겨울 속에 세워둔다는 것을 말입니다.